신동엽 문학관에서 하는 행사에 잠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전시된 일부 시 중에 그 장시 금강의 일부가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금강의 이야기의 씨앗이라고 하는 문장,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저한테 확 뭐가 좀 다가오면서 이 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씨앗 같은 것이겠다. 그리고 내 안에 여러 가지의 씨앗들이 있는데 내가 집중적으로 물을 주고 있었던 것과 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 것 같다. 저는 농촌 시골 출신이기도 하고 강원도 철원이거든요. 그 고향이. 그래서 제 안에 늘 농촌이나 그 어떤 농촌의 풍경, 시골의 삶이라는 것들이 늘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다가는 물을 주지 않고 다른 데다가만 물을 주고 있었구나. 내가 그런 그 아직 발아하지 못했던 그 씨앗들에게 좀 물을 주는 시간 같은 것들을 좀 되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기도 했습니다. 기다림과 되찾은 님의 시간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제 시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그 시를 감히 또 선생님 앞에서 읽게 된다니까 조금 떨리기도 하지만 시 한 편을 조금 읽어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의 그 최근에 나온 시집 중에 장송행진곡이라고 하는 시집이 있는데요. 거기 수록되어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시 안에 시가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지 그 배경이 조금 나와 있어가지고요. 일단 시부터 읽고 난 다음에 말씀을 조금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나뭇잎이라는 제목은 이소연 시인이 쓴 글을 보고 적은 것이다. 그 글에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나뭇잎이 후두두 떨어져 내리지만 한 사람에 대한 나뭇잎은 쓰여 있지 않다. 그 글은 12구 참사를 몸으로 앓으면서 쓰였다. 이렇게. 나는 모든 일을 멈추고 낫달같이 몸져 누웠다. 그 글은 세월호에서 돌아오지 못한 304명을 추모하기 위해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는 304 낭독회 99번째 자리에서 읽혔다. 어제 대통령실에선 슬픔을 정치에 활용해선 안 된다는 말을 전했다. 슬픔이 그 자체로 정치인데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수많은 시인이 슬픔을 시에 활용하겠는가? 그 글에서 한 사람이 시인에게 묻는다. 시인이 생각하는 법이 궁금해요. 아마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시인은 후두두 떠오르지 않는 나뭇잎을 보면서 슬픔에 빠지는 사람이리니. 그래서 나는 달력을 넘기다 말고 시간의 부드러운 융단에 떨어진 한 사람에 대한 나뭇잎을 주워 집으로 가면서 오래되었다고 넘겼다. 사람처럼. 어제 나는 한 사람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 발이 땅에 닿지 않으면 끝난 거래요. 태아 자세로 웅크려야 된대요. 그거 봤어요? 이태원 참사 사고 은마에서 또 터진다. 진짜 쓰레기들 아니에요? 물방울처럼. 그래서 시인은 단 한 사람 잃을 준비도 하지 못하는 사람의 일에 대해 생각한다. 시인의 머리에서, 어깨에서, 가슴에서, 저 끝에서, 무릎에서, 발등에서 떠오른 것이다. 나뭇잎처럼. 네. 감사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나뭇잎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이고요. 시 안에 그 배경이 좀 나와 있는데 어쨌든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반복된 이태원 참사를 좀 경험을 하면서 특히나 또 윤석열 정부가 애도의 기간까지 정해놓으면서 이때까지만 슬퍼해라라고 딱 그 지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또 겪으면서 쓰게 된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김현신의 뭐 초기시랄까 네. 그전 시집들 보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좀 따라가기 힘들기도 했는데 그 사이에 보면 호 시절만 해도 이제 그전 시집보다는 네. 좀 읽기가 편하고 네, 맞습니다. 이번 장성행진곡 또 이런 시는
그런 그 어려운 시의 훈련을 거친 흔적이 보이면서도 네. 얘기 자체가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고 음. 그러면서도 김수영 시인의 편이 이제 말이라는 시에서 네. 고지식한 것을 제일 싫어하는 네. 말, 고리타분한 걸 싫어하는 말. 고지식한 네, 거. 고지식한 걸. 네, 고지식한. 네, 네. 그러니까 뭐 이태원 그 규탄을 하든 뭐 뭘 하든 또는 뭐 나뭇잎에 서정을 노래하든 이게 고지식하게 하는 거는 이게 시가 아니다 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고지식하지 않게 네. 아주 잘 풀어내는 시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읽고 김 시인이 점점 우리 사바세계에 가까이 오고 계시구나 하고 네. 좋아했는데 네. 하나 물어보면 슬픔이 그 자체로 정치인데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참 묘한 말인데 어떤 의미에서 슬픔이 그 자체로 정치일까요? 네. 슬픔이라고 하는 게 그냥 슬퍼할 수는 또 없지 않을까. 슬픔이라고 하는 데에는 어떤 사건, 어떤 관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 감정의 상태가 슬픔이지, 그냥 그런 것들을 다 삭제해 둔 채로 그 슬픈 감정이 생기진 않는다, 라는 차원에서 제가 슬픔 그 자체에는 더 여러 가지 것들이 함의되어 있다. 거기에는 개인적 관계나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시대적인 것, 역사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이 정부가 저희들이 잘못해서 네. 참 대형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정쟁화하지 말라 뭐 그러는데 사실은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고 우리가 분노를 하든 슬퍼하든 그거 자체가 원래 그게 정치인 것이고 네. 그거를 말하는 거는 시인의 임무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슬픔은 그 자체로 정치인데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수많은 시인이 슬픔을 시에 활용하겠는가 이게 정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싫어한다는 게 드러나고 김 시인의 다른 좋은 시도 많겠지만 네. 이 한 편 들은 것만 해도 네. 오늘 아유. 좀 우리가 호강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공복기에 이제 출연을 결심하고 이제 같이 준비해 주시는 PD님이 언제 백낙전 선생님과 앉아가지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좀 응원 삼아 해주셨는데 정말 언제 또 선생님께 이런 제 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해주신 말씀이 되게 귀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앞으로 시를 차근차근 써 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과 조금 맞닿아 있는 글, 다음 글을 조금 살펴볼 차례인 것 같은데요. 현대시와 근대성 그리고 대중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평론이 되겠습니다. 2009년 창비 겨울호에 발표된 글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2009년이 이명박 그 정부 시절이었고 특히나 그 전년도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촛불 항쟁이 크게 일어났었고 그리고 용산 참사가 그 다음 연도 2009년 1월에 있었고 그해 7월부터 4대강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온 국토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겪으면서 문학과 정치의 관계라고 하는 게 다시금 새삼스럽게 또 문학장 안에서도 이렇게 화두로 떠올랐던 때인데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2009년도에 등단을 해가지고 시국 선언이 굉장히 많았던 때이기도 하고 특별히 또 문학을 하는 분들도 그 개혁 동참을 또 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구 작가 선언이라고 해가지고 문학하는 분들이 이렇게 느슨한 공동체 하나를 또 만들었는데 저 역시도 이제 등단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일원이 되면서 연대도 하고 참여도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글을 써오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됐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2009년이 그런 때였는데 이 글에서 선생님께서 사회 참여와 참여시 사이에서의 분열, 이것은 창작 과정에서 늘 나를 괴롭히던 문제다라는 이제 진인영 시인의 고민에 공감을 하시면서 삶과 정치가 실험되어야만 문학도 실험될 수 있다라는 진인영 시인의 결론을 살피면서 언어 실험을 감행하는 새로운 어법의 시들을 또 이렇게 섬세하게 평가해 내시고 있습니다. 그 실험 시인들의 용맹 전진하는
선승이나 특공대 같은 역할을 좀 이렇게 의의를 높이 사시기도 하시면서 큰 깨달음이 세속의 현장에서 대중의 언어로 중생과 소통하는 능력을 기반하는 것이라면 대승의 길을 위한 좀 더 완만한 공부의 필요성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언어 실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진지한 탐구 정신을 가려내면서도 동시에 대중의 삶과 이렇게 괴리되는 위험을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보태 주셨거든요. 이 선승이나 특공대로서의 시인에 대해서 그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선승하고 특공대하고는 이제 다른 비유죠. 네. 그리고 내가 사용할 때도 먼저 그런 그 실험, 언어 실험에 네. 집중하는 시인들을 선승에 먼저 비교를 해놓고 네. 선승이라는 게 말하자면 불교 같으면은 일종의 특공대 아니겠냐 해서 이제 그 비유가 잇따라 나온 겁니다. 주된 대조는 선방에서 얼핏 보기에는 무의도식하면서 앉아만 있는 네. 선승의 참선 수행과 그 불교의 깨달음을 갖고 중생 제도에 나선 대승적이라고 네. 할까 그런 스님들을 이제 대비시켜서 시에서도 그런 그 아직도 계속 선방에만 앉아 있는 선승에 네. 해당하는 네. 그런 시인도 있는가 하면은 자기의 그 깨달음을 갖고 더 폭넓고 대중과 폭넓게 소통하고 대중의 삶 또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하는 그런 이제 스님들을 대조한 네.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군대식으로 말하면은 한쪽은 일종의 특공대라고 할 수 있고요. 새로운 영역 개척하는 건데 그러나 특공대가 군대에서 필요는 하지만은 특공대만 가지고는 전쟁을 못 이기고 네. 결국은 주력 부대가 가서 점령을 하고 그래야지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주력 부대는 따로 있다 하는 뜻으로 얘기했는데 진은영 시인은 그도 이제 이렇게 분류한다면은 특공대에 가까운 시인이고 미래파 시인들이 그렇고 우리 김 시인도 네, 초기 저는 시들은 약간, 이제 그런 일종의 특공대 네. 시인들인데 진은영 시인이 이제 이 특공대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나 하는 그 저거를 네. 반성이나 성찰을 시작한 점이 그 당시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네. 그래서 언어만 실험해가지고는 안 된다. 네. 삶과 정치의 실험이 수반되지 않는 언어 실험은 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한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었는데요.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새로운 실험 이것저것 하면서 시를 사회시 같은 걸 써도 이거 잘 안 되더라는 진솔한 고백도 드러났는데 그게 이제 각자의 뭐 성향이나 능력하고도 관계 있지만은 삶과 정치의 실험이라는 거하고 언어의 실험을 딱 이분법적으로 설정해 놓고 이거를 어떻게 결합할까 하는 그 출발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네. 왜냐면 어떤 시인은 뭐 아까 얘기했던 한강만 하더라도 거기가 무슨 낭독해 나가고 뭐 저 데모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의 말로 특공대 같이 혼자 골방에 앉아서 소설을 쓰는데 전념하고 있지만은 그 소설을 보면은 그 소설 자체가 삶과 정치의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삶과 정치의 실험인 동시에 언어의 실험인데 그걸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한강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갈라놓으니까 진은영 시인으로서는 그 벽을 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행동으로 넘어섰다 해도 시는 그렇게 안 나오는 거지. 그 구도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선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선방에서 하는 게 그게 무슨 의식의 실험만은 아니거든요. 의식이라고 한다면 몸 전체의 의식을 이걸 새로이 하면서 사람의 기질이 바뀌고 그게 더 폭넓은 대중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중생제도 사업에 나섰다는 스님들도 수련을 멈추지는 않죠. 네. 예. 뭐 안거 때가 되면 딱딱 맞춰서 들어가는 분도 있고 네. 그러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자기식으로 그 의식의 실험을 해야지만 대중사업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분법 자체를 조금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